안녕하세요. 저는 윤정희입니다. 이제는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지만 제 안에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이 살아 있습니다. 바깥에서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만 들어도 가끔은 그때 들려오던 목소리가 귓가를 스칩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만든 시간이 언젠가는 깊은 후회로 바뀌리라고는요.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보다 내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 여겼고 늘 한결같고 정직한 사람이라 생각했지요. 우리는 선을 보고 결혼했습니다. 27살, 결혼 정년기라는 말에 억눌린 채 주변의 권유에 못 이겨 만난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불같은 사랑이 있던 건 아니었지만 묵묵히 옆을 지켜주는 그의 성격에 마음이 갔습니다. 그 사람은 소위 말하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며 돈을 제법 잘 벌었고 시어머니와 여동생을 극진히 모시는 효자였지요. 친정엄마는 사람 봐라. 속된 구석이 하나도 없다며 이 결혼을 흔쾌히 허락하셨습니다. 결혼 생활은 처음엔 나쁘지 않았습니다. 늘 시댁 중심이긴 했지만 그 정도는 어느 집이나 비슷한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은 자주 반찬을 해다 주셨고 여동생은 명절마다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요리도 하곤 했지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녀가 우리 집 식탁에서 숟가락을 얹는 순간부터 내 자리가 조금씩 밀려나고 있었다는 걸요. 남편은 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술도 거의 하지 않았고 늦게 들어오는 일도 드물었어요. 그런 그가 유일하게 신경 쓰는 사람이 바로 그의 여동생, 제 시누이였습니다. 시누이는 어려서부터 집안의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혼전 임신으로 혼자가 된 그녀는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도 한 번도 남자를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이 안쓰러웠고 저 또한 가능한 한 그녀를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제게 가여운 시누이가 아닌 경계해야 할 존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계기는 아주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딸아이 운동회 날이었어요. 남편이 분명 참석하겠다고 했는데 행사 중간에 자리를 비웠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딸은 100미 달리기에서 1등을 했고 저는 그 순간을 혼자 담아야 했지요. 나중에 안 사실은 그 시간에 남편은 시누이의 아들과 함께 장난감을 사러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음 한켠에 생긴 찜찜함이 점점 커졌습니다. 딸의 소중한 순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시조카의 장난감인가. 자기 가족을 챙긴다더니 나는 그 가족에 들어있긴 한 건가.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사람의 시선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걸 체감한 건, 그리고 그 사람의 시선은 분명히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시누이였습니다. 아픈 손가락이라며 감싸던 그 따뜻한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는 지나친 관여와 염려로 바뀌었고 그녀의 집 수리부터 아이 학비까지 모든 걸 형부가 감당하는 이상한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엔 저도 이해했습니다. 혈육이니까. 내 가족도 아니지만 함께 산 지 오래된 식구니까. 하지만 갈수록 그 선이 무너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둘이 통화하는 시간이 잦아졌고 시누이는 특별한 일 없어도 저희 집에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없던 사이 남편이 시누이 방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딸에게 들었을 때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고모 방에서 자고 있었어. 둘이 누워 있었어. 그 말이 그리 대단한 증거겠냐고 넘기려 했지만 딸의 표정이 너무도 진지했고 흔들리는 눈빛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사람인데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게 거짓말처럼 느껴졌고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믿었는데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끔찍한 의심이 제 마음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다고, 그건 정말 아니라고 스스로 수십 번 되뇌었지만 가슴은 점점 먹먹해져만 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부엌에 앉아 있어도 잠을 자도 머릿속에서 그 그림자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두 사람을 지켜보기 시작한 것도 그 즈음이었습니다.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어야만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결국 어느 날 제 앞에 놓인 진실은 상상도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사람 하나를 지켜본다는 게 얼마나 고된 일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남편과 시누이의 사이가 정말 그렇게까지 가까웠을까? 정말 내가 생각하는 그 선까지 넘어선 걸까? 의심을 거두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믿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점점 의심으로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할 때 누구와 하는지, 통화 시간이 얼마만큼인지, 외출할 땐 어디를 가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보다 더 자주 우리 집에 찾아오고 어머님이 안 계신 날에만 들르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마주 앉는 두 사람을 보면서도 저는 혼자 눈빛과 손짓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어요. 그게 저를 점점 무너뜨렸습니다. 확신이 없으니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속은 타들어가는데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야 했지요. 밤에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나가 앉아 있다가 남편이 잘 자냐고 물어오면 저는 늘 그랬듯 괜찮아 하고 말했어요. 괜찮지 않은데도요. 결국 저는 그날 딸아이와 통화를 하며 CCTV 얘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윤나야, 엄마가 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딸은 잠시 말이 없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거 나도 느껴졌어. 그날 본 게 그냥 장난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그 말에 저는 전율이 일었습니다. 그날 딸이 본 것이 단순한 오해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 그게 저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딸이 쓰던 오래된 휴대전화를 이용해 안방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남편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최대한 조심해서 화장대 뒷면에 조그만 구멍을 내어 렌즈를 숨겼어요. 녹화는 상시로 설정했고 저장은 클라우드로 연동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했지만 그때 제 정신은 이미 평범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며칠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단둘이 있는 장면도 없었고 그 흔한 수상한 대화도 들리지 않았지요. 오히려 제가 괜히 의심한 건 아닐까 하는 자책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고요한 전조였습니다. 진짜 폭풍은 바로 뒤에 다가오고 있었어요. 며칠 뒤 제가 집을 비운 날이었습니다.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나간 사이였고 남편은 일찍 퇴근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CCTV 영상에서 남편이 누군가와 함께 집에 들어오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화면 속 여자는 시누이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반복해서 돌려봤습니다. 집안 불을 다 켜놓고 거실을 지나 안방으로 향하는 두 사람. 남편이 안방 문을 열고 시누이와 함께 들어가는 모습. 잠시 후 불이 꺼지고 영상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눈앞이 새하얘졌고 심장이 뚝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쓰던 침대 위에서 그들이, 더는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한참을 울었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온몸이 저려왔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왔지만 저는 그저 눈을 감고 고개만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조금 지쳤어요.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더 결정적인 대화가 녹음되었습니다. 오빠, 석준이도 알아채는 거 아냐? 알아채긴 뭘, 애가 뭘 알겠어. 괜한 걱정하지 마. 그래도 조심하자. 태준이한테 들키면 나 진짜 못 살아? 태준인 눈치도 없고 말도 없어. 그런 애야. 그래도 조심하자니까. 지난번엔 언니도 거의 알아챈 것 같았어. 이 짧은 대화는 제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태준이는 신우이의 아들, 남편은 그의 형부. 하지만 그 대화 속의 뉘앙스는 분명했습니다. 그 아이가 혹시 남편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의심.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가정을, 아이들을 모두 농락한 악몽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과 태준이의 유전자 검사를 감행하기로 했습니다. 다 큰 아들에게 그런 부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참담했지만 그 방법 말고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석준아, 엄마가 미안한데 형 칫솔 하나만 구해다 줄 수 있을까?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투명 비닐에 담긴 칫솔과 함께 머리카락 한 올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손이 참 많이 떨리고 있었던 걸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친자 관계가 성립됩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살아온 내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물 한 모금조차 목을 넘기기 힘들었어요. 결과지를 화장대 서랍 깊숙이 밀어넣고도 자꾸만 눈앞에서 그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친자 관계가 성립됩니다. 아무리 읽어도 낯설고 기괴한 문장이었습니다. 제 이름도 남편의 이름도 적혀 있지 않은 그 종이장 하나가 제 인생 전체를 산산조각 내고 있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아들 석준이에게 아빠 다녀오셨어? 라고 말하던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괴물처럼 뒤틀려 보였습니다. 태준이의 얼굴도 이제는 낯설었습니다. 저와 한솥밥을 먹고 제 딸과 웃으며 장난치던 그 아이가 남편의 아이였다니. 어떤 감정인지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분노, 수치, 배신, 혐오, 연민, 온갖 감정이 뒤섞여 머릿속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눈은 감기지 않았고 숨을 깊게 쉬어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저는 병원에 연락해 정밀 검사를 받고 입원을 연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이들 얼굴을 보기도 힘들었고 무엇보다 남편과 마주칠 용기가 없었어요. 무너진 건 제 인생이었는데 왜 이렇게 수치심은 제 몫이 되어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며칠 동안 남편은 제 병실에 몇 번 다녀갔습니다. 죽을 사 들고 와서 억지로라도 입에 넣어주려 하고 딸아이와 아들 걱정을 하며 가정적인 가장의 모습을 연기했지요. 병실을 같이 쓰던 아주머니 한 분은 참 자상한 남편을 두셨네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만 쉬고 있었지요.
그 사이 저는 조용히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사실을 덮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당장은 조용히 움직이지만 이 진실을 무덤까지 가져가지는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적어도 아이들만큼은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도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퇴원 후 저는 딸 윤나, 아들 석준이를 불렀습니다. 진지한 얼굴로 마주 앉은 아이들에게 저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엄마가 너희한테 숨기고 있던 게 있어. 아이들은 이미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던 눈치였습니다. 특히 딸은 조용히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봤던 거 거짓말 아니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결과지를 꺼내 아이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이해하지 못하는 얼굴이었지만 결국 문장 하나하나를 읽으며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게 아빠랑 고모랑 말끝을 흐리는 아들을 껴안으며 저는 울었습니다. 평생 가장 지키고 싶었던 존재에게 가장 지키지 못할 상처를 안긴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과 셋이서 같은 방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말없이 서로의 손을 붙잡고 어떤 말도 없이 그렇게 새벽까지 버텼습니다. 누구 하나 쉽게 잠들지 못했고 방 안에는 오직 얕은 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얘기 좀 해. 남편은 처음엔 의아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니 곧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야? 저는 말없이 서랍에서 결과지를 꺼내 남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은 그 종이를 보는 순간 눈빛이 변했습니다. 입을 굳게 다물고 몇 초간 침묵하더니 결국 허수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뭐야? 어디서 조작한 거야? 당신 지금 무슨 장난하는 거야? 장난 같아 보여. 이게 장난이야? 이걸로 뭘 하려는 거야? 이혼하겠다고 협박하는 거야. 협박. 지금 협박이라는 말이 나와? 저는 화를 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말하고 싶었어요. 사람은 자기 죄를 알면 그 죄가 드러났을 때 부끄러워해야 하는 거야. 근데 당신은 지금도 날 속이려고만 하잖아.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제야 처음으로 그 사람 얼굴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비쳤습니다. 저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차례야.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모든 증거를 정리해 이혼 소송을 준비했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 그리고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장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나설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겠지요. 늘 조용히 참고 화내는 법도 모르던 아내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모든 걸 걸고라도 제 삶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남편의 반응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집에 와서 조용히 이렇게 말하더군요. 원하는 거 줘. 이혼도 해. 그냥 그만해. 다 끝내자. 끝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가볍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끝내자는 말이 내겐 시작이었으니까요. 진짜 복수의 시작. 남편이 내민 손바닥엔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모든 게 귀찮다는 듯 모든 걸 털어내고 싶다는 표정이었죠.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며 전 다시는 이 사람을 사랑한 적이 있었나 의심이 들었어요. 그토록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왔지만 그 순간만큼은
남보다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원하는 대로 해. 그냥 이혼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당신, 아직도 내가 이혼만 원한다고 생각해? 그럼 뭘 더 바라는 건데? 내가 원한 건 당신이 망가지는 거야. 당신이 지켜온 것들, 당신이 자랑스럽게 말하던 체면,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어. 남편은 그제야 내 말을 이해한 듯 했습니다. 입술을 꾹 다문 채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하지만 더 이상 무릎 꿇을 자신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동안 당신이 무릎 꿇게 만든 건 나였으니까. 이제부터는 내 차례였던 거죠. 저는 변호사를 통해 소장을 접수하고 그동안 모은 증거들과 녹취, 영상 자료를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도 당연히 포함되었죠. 그리고 그 사람과 시누이가 주고받은 대화 일부도 포함시켰습니다. 그 영상까지 낼 필요는 없지 않냐는 변호사의 말에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다 내야 해요. 저들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세상에 알게 해야 하니까요. 그 즈음부터였습니다. 남편의 사업체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도 그 사람 조카가 사실은 자기 자식이래. 여동생이랑 그런 관계였대. 그 나이에 또 애까지 가졌다며? 소문은 무섭도록 빠르게 퍼졌고 남편이 평생 쌓아온 성실하고 가정적인 사업가 이미지는 순식간에 박살났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저를 찾아와 울먹이며 말했죠. 제발 그만해. 우리 애들도 상처받잖아.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그래야 나도 숨을 쉬니까. 너무 잔인해. 잔인한 건 당신이야. 20년을 속이고 내 자식들 앞에서 뻔뻔하게 고개 들고 살았잖아. 그날 이후로 남편은 사업체를 정리하고 시어머니를 데리고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조용히 살겠다며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났어요. 하지만 그 선택이 진짜 자숙이었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퍼뜨린 소문이 겁이 나서 사라진 건지도 모르겠고요. 문제는 신우였습니다. 소문이 시대까지 번지자 그녀는 정신적으로 급격히 무너졌고 결국 어느 날 연락이 끊겼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남이가 병원에 입원했어. 정신병원에. 미안하다. 내 말이 맞았다. 그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나도 몰랐어. 그 애랑 명철이가 그런 사이였는지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어머님도 알고는 계셨던 거예요. 단지 외면했을 뿐. 외로운 딸과 책임감 많은 아들을 그저 가까운 사이라고만 믿고 싶었던 거죠. 아니, 어쩌면 믿는 척 했던 걸지도요. 그래서요, 어머니. 이젠 어쩌시려고요? 나는 그저 조용히 살 거야. 너한텐 정말 미안하다. 네가 그런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날의 통화는 짧았지만 제겐 오히려 위로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라도 내 편이 되어줬다는 느낌이 비록 늦었지만 위안이 되었어요. 그 무렵 제대한 태준이가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직접 보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집 초인종을 누르며 찾아온 태준이는 거칠게 현관문을 밀치고 들어왔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까지 한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왜 나까지 망가뜨려요? 그 아이는 무너지고 있었고 그 무너짐을 멈춰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도 그 아이의 엄마도 아빠도 네가 망가진 게 아니야, 태준아. 널 망가뜨린 건 네 부모야. 너한테 화풀이한 적 없어. 하지만 진실을 알고도 아무 일 없던 듯 살 수는 없었어.
그러면 안 됐어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살게 내버려 두었어야죠. 그 아이의 울음은 그날 제 가슴을 가장 세게 파고들었던 칼날이었습니다. 나는 아이가 아니라 복수를 향해 달려가는 괴물이 되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이후 집 안은 고요했습니다. 어쩌면 무너질 만큼 다 무너졌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남편은 사라졌고 신우이는 병원에 입원했고 태준이는 어디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딸 윤나는 수업에 집중하지 못한 채 휴학을 고민했고 아들 석준이는 무표정한 얼굴로 밥상에 앉았다 일어나는 일이 전부였지요. 무너진 건 가족만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 자신도 조금씩 허물어져 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엄마, 나 휴학할까봐 아무것도 안 잡혀. 머릿속에 계속 그 장면만 떠올라. 딸의 말에 저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위로해줄 말도 조언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엄마였고 보호자였고 지켜야 할 사람이었는데 내가 끝까지 지켜낸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무렵 저는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입 안에 녹여 먹는 작은 약 2알이 그나마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일 수 있습니다. 당분간은 무리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자주 안아주세요. 스스로를 안아주는 법. 그게 뭔지 저는 잘 몰랐습니다. 하루하루를 무감각하게 넘기던 어느 날, 그동안 나를 짓누르던 복수의 불꽃이 조금씩 모양을 바꾸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복수는 끝이 없다는 말, 그땐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그 2사람을 망가뜨리고 세상의 진실을 알렸지만 나의 안의 고통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고 어두운 곳에 나를 가두기만 했지요. 그 즈음 저는 태준이의 흔적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살고 있는지, 혹시라도 누군가의 손길 하나 없이 방황하고 있지는 않은지, 솔직히 말하면 그 아이를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그 아이는 선택한 게 없었으니까요. 잘못한 것도 없고 단지 그 2사람 사이에서 태어났을 뿐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을 통해 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태준이가 자퇴서를 제출하고 서울 근교에 있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는 이야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조심스럽게 아이가 있다는 주소로 향했습니다. 비록 문을 두드리지는 못했지만 저 멀리에서 자취방 불이 꺼지고 다시 켜지는 걸 바라보며 왠지 모를 슬픔과 안도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살아 에스구나. 버티고 있구나. 나는 용서하지 않았지만 그 아이까지는 미워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아이들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이제는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진실을 밝히는 일보다 더 어려운 건 그 이후에 무너진 마음을 회복하는 일이라는 걸 그제야 알게 됐거든요. 며칠 뒤 조심스레 딸아이와 아들을 마주 앉혔습니다. 엄마가 말 못했던 게 있어. 그 아이 태준이 말이야. 아이들은 조용히 제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 애도 우리와 똑같이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했어. 엄마는 이제 그 애를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 미워할수록 엄마 안에서 무너지는 게 너무 많더라. 석준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윤나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4식구가 한 자리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따뜻한 국물에 김이 피어오르는 그 식탁이 참 오랜만에 사람 사는 집 같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다시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복수를 끝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울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내 삶을, 내 아이들을 지켜내는 것.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복수였어요. 그리고 그 복수를 위해 저는 마지막 계획을 실행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복수를 다시 정의하게 됐습니다. 누군가를 망가뜨리는 것만이 복수는 아니더군요. 내가 지키고 싶은 사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그 사람이 무너지지 않도록 품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복수일 수도 있다는 걸 늦게나마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끝내지 못한 일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 태준이, 그 아이가 품고 있을 상처를 생각하면 내가 만든 이 폭풍에서 끝까지 혼자 버티고 있는 듯한 그 모습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그 자취방 근처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단순히 불빛만 바라보고 돌아오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었어요. 우산을 접으며 문 앞에 섰을 때 제 손이 그렇게 떨릴 줄은 몰랐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아니 받아들일 생각은 있는 건지조차 알 수 없었기에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는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2번, 3번 눌러도 조용하더니 한참 후에야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누구세요? 문틈 사이로 보인 얼굴은 한때 우리 집 밥상머리에서 웃던 그 아이와는 달랐습니다. 훨씬 야위고 눈빛은 짐승처럼 경계로 가득 차 있었어요. 태준아, 나야. 윤정이 이모? 그 말에 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완전히 닫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조용히 말하더군요. 왜 오셨어요? 그냥 네가 괜찮은지 살고는 있는지 보고 싶어서. 잠시 침묵이 흘렀고 태준이는 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들어오실래요? 차는 없지만 앉으실 자리는 있어요. 그 아이의 방은 생각보다 깨끗했고 어딘가 정돈되지 않은 고요함이 감돌았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작은 방 한켠에 자리를 잡았어요. 방 안에는 커다란 책상이 있었고 그 위엔 낡은 노트와 샤프 펜슬, 정리되지 않은 책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공부하고 있었니? 그냥 뭐라도 안 하면 미칠 것 같아서요. 그래, 잘하고 있구나. 나는 아이의 눈을 보며 말을 꺼낼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태준아, 미안하다. 너한테까지 이 모든 게 흘러가게 만든 게 정말 미안해. 그 아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다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형이 칫솔 가져갔다고 했을 때 알았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그리고 나서 집에서 고모가 울며 짐 싸고 나가는 걸 봤어요. 그랬구나. 근데 사실 전에도 한번 중학생 때였던가 고모가 아빠한테 그 일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 걸 들은 적 있어요. 그게 뭔진 몰랐지만 이상했어요. 그 아이는 아주 조용하게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그 말들 하나하나에 저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이 아이 역시 너무 오랜 시간 말 못할 짐을 짊어진 채 살아왔던 거더군요. 사실 나도 내 정체성에 대해 고민했던 적 많았어요. 왜 나는 우리 집에서 약간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는지. 그게 그냥 사춘기 탓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었던 거죠. 태준아, 근데요 이모, 이젠 괜찮아요. 누구의 자식이든
내 인생은 내가 만드는 거니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만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려 했는데 그 말조차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아서 고개를 떨군 차에 소리 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아이의 손이 제 손등을 덮었습니다. 이모, 울지 마세요. 나는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질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무너지지 않았구나. 어른들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인생 속에서도 스스로 다시 일어설 힘을 갖고 있구나.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오며 처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별 하나가 떠 있는 것 같았어요. 희미했지만 분명히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별은 나중에 더 밝게 빛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 집에서 다시 시작하자. 아무도 어떤 흔적도 끌어들이지 말고 우리끼리 우리답게. 윤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석준이는 조용히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 없이 손을 꼭 잡아주는 그 감촉이 그 어떤 위로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걸음씩 천천히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오래 묵은 옷을 하나씩 정리하듯 제 삶의 많은 것들을 조금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사진들, 시댁에서 받았던 편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붙어 있었던 것들을 조용히 상자에 담아 집 앞 폐기물함에 내다 놓았어요. 그걸 버리는 데에 무슨 의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제 더는 남겨둘 이유가 없는 것들이었으니까요. 아이들과의 삶은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윤나는 복학 대신 학업을 천천히 이어가기로 했고 석준이는 일찍 학원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저 매일 아침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돌아오면 따뜻한 국 한 그릇을 준비했어요. 평범한 일상들이 참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가끔은 거실에서 윤나와 석준이가 말없이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이 두 아이만이라도 내가 지켜낸 것 같아 마음 한켠이 뭉클했어요. 그리고 다짐했죠. 절대 이 아이들의 일상에 다시는 그 어떤 어둠도 들이우지 않겠다고. 그 무렵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엔 받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몇 번이나 같은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걸 보니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기엔 뭔가 불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희야, 나다. 남이가 퇴원했어. 근데 상태가 많이 안 좋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내가 이대로 죽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너한테 한 번은 말해야겠다 싶어서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와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려는 거예요. 제가 할 만큼 했고 더 할 말도 없습니다. 그건 알아. 근데 그 아이가 이젠 아무도 만나주지 않아.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모든 결과는 스스로 초래한 것이었고 책임져야 할 몫도 이제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참 후에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이들도 지금 치료받고 있어요. 상처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젠 서로에게 더는 상처 주지 말고 그냥 각자 살아가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통화 후 마음이 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누구를 향한 분노도 아니었고 누구에 대한 연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제는 정말 끝났다는 실감이 들었어요.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것처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엇인가가 정리되어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딸 윤나가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나 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해 볼까 해. 그래? 힘들지 않을까? 힘들겠지. 근데 나처럼 아픈 사람들 누가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고 하더라고. 그 말 듣고 나도 해보고 싶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무너진 마음을 혼자서 어딘가 채우기 위해 애쓰고 있는 딸의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안타까웠어요. 그래, 윤나야. 엄마는 네가 뭐든 해볼 수 있을 때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 너한테 다시 자존감이 생기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윤나는 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조금씩 본래의 밝은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석준이는 방학 동안 열심히 일한 돈으로 중고 자전거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주말마다 같이 자전거 탈래요? 엄마가 체력이 될까 모르겠다. 괜찮아. 천천히 가면 돼. 옆에서 그냥 같이 달리기만 하면 돼. 그 말이 참 따뜻했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다고. 옆에만 있어 주면 된다고 아이들이 먼저 나아가고 있었어요. 나는 그 뒤에서 따라가며 이제는 그저 지켜보기만 해도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작별을 준비했습니다. 결혼식 앨범, 남편과의 첫 여행 사진, 아이들 어릴 때 시댁 식구들과 함께 찍었던 가족 사진들까지 모두 꺼내어 한 장 한 장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기억을 지운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 기억과 싸우지 않고 그저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참 많이 아팠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내 두 다리로 다시 일어났구나.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 자신이 조금은 대견하게 느껴졌어요.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막 회복의 문턱에 선 우리는 마지막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른다는 건 지워지지 않는 기억 위에 얇은 먼지가 하나 둘 쌓여간다는 의미 같았습니다. 결코 잊히지는 않지만 손대지 않으면 조금은 덜 선명해지는 법이니까요. 우리 가족에게도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딸 윤나는 자원봉사 활동을 이어가며 상담 심리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겠다고 말했고 아들 석준이는 체대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둘 다 자주 웃지 않았지만 표정에서 힘든 티가 점점 줄어가는 걸 보면 조금은 안심이 되곤 했습니다. 엄마, 나 말이야. 나중에 상담사가 되면 엄마도 꼭 내 첫 번째 내담자가 돼줘야 해. 윤나가 그렇게 말하며 웃었을 때 나는 그 미소를 아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래? 그땐 엄마가 너한테 속에 있는 얘기 다 털어놔야겠다. 아이들과 나 사이엔 이제 아무런 비밀이 없었습니다. 우리 셋은 함께 아파했고 함께 이겨내는 중이었어요. 하지만 그 무렵 뜻밖의 소식이 또 하나 들려왔습니다. 남편이 사업체를 팔고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에 이어 시누이 남이가 다시 한번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과호흡 증세로 입원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한동안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까지 지인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우리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다름 아닌 남편이었어요. 초췌한 얼굴, 예전에 말끔하고 단정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구겨진 셔츠에 다 잠그지 못한 단추, 손에 들린 편지, 봉투 하나만 달랑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문 너머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냥 전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는 손에 쥔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남이가 쓴 편지야.
네가 읽어줬으면 해서 나는 그 편지를 받을지 말지 망설였지만 결국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나 이번에 진짜로 정리하고 떠나려고 해. 어디로요? 외국. 지인 통해서 배에 타는 일 알아봤어. 몇 년은 못 돌아올 거야.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감정이 식을 만큼 식은 관계였기에 그 말이 어떤 감흥도 불러일으키진 않았어요. 그저 하나 남은 마지막 질문을 꺼냈습니다. 당신 후회는 해요? 남편은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어. 그 아이가 내 아이일 수 있다는 감정 하나에 모든 걸 망쳤어. 근데 다 지나고 보니 진짜 가족은 내 옆에서 내 밥을 챙겨주던 사람들이더라.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백조차도 나에겐 이미 너무 늦어버린 말이었으니까요. 그가 돌아간 후 나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언니에게 처음부터 나는 언니가 싫지 않았어요. 나를 챙겨주고 조심스럽게 다가오던 언니의 손길이 때로는 어머니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런 언니의 등을 치고 뒤통수를 친 건 나예요. 언니가 어떤 심정으로 나를 받아줬는지 알면서도 나는 나쁜 선택을 했어요. 하지만 언니, 그날 그 일이 벌어진 건 내가 오빠를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너무 외로웠어요. 어릴 적부터 나는 늘 누군가의 그림자였고 늘 누군가에게 짐이었어요. 그날 언니가 병원에서 날 본 순간 나는 알아차렸어요. 이 모든 건 언젠가 끝이 나겠구나. 그게 나를 멈추게 했고 나를 무너지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언니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태준이는 아무 죄가 없어요. 그 아이만은 부디 지켜주세요. 남이 올림. 나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도 한참 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믿었는데 무너졌습니다. 그 믿음의 잔해 속에서 가장 외로웠던 사람은 어쩌면 그녀였는지도 모르겠어요. 다음 날 나는 딸과 아들을 불러 앉히고 그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조용히 듣기만 했고 어떤 말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 그냥 다 끝냈다고 생각하자. 누구를 미워하고 싶지도 않고 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진짜 끝내자. 그렇게 우리는 진짜로 한 고개를 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몇 번 바뀌는 동안 우리 가족은 조금씩 평온을 되찾아갔습니다. 아침이면 따뜻한 밥 냄새가 집안을 채우고 저녁이면 아이들과 드라마 한 편을 같이 보는 평범한 일상이 이제는 어색하지 않게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윤나는 자원봉사도 계속하면서 심리학과 복수 전공을 시작했고 석준이는 체대 실기 시험 준비에 몰두하며 한창 운동량을 늘리고 있었지요. 아이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망가지지 않아서 이 아이들이 버틸 수 있었던 걸까? 물론 아직도 머릿속 어딘가에는 그날의 영상이, 그들의 얼굴이, 그 종이장에 박힌 활자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숨이 막히지는 않았습니다. 먹먹하긴 했지만 이제는 눈을 감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감정이었어요. 아이들 몰래 나는 종종 동네 뒷산에 올랐습니다. 오르막길 끝자리에서 바라보는 마을 풍경은 참 고요하고 따뜻했어요. 그 위에서 나는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마지막 찌꺼기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하루는 그 길에서 우연히 태준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자전거를 끌고 오르막길을 올라오던 그 아이가 나를 보고 잠깐 멈춰 섰지요. 이모, 태준아, 오랜만이네. 짧은 인사에 이어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한참을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태준이는 그 사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빛도 단단해졌고 표정도 한층 어른스러워졌지요. 그 아이를 바라보며 나는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모, 저 이제는 좀 덜 미워지셨나요? 그 질문에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부터 널 미워한 적은 없었어, 태준아. 다만 널 보기가 너무 미안했어. 태준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다시 공부 시작했어요. 검정고시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 정말 잘됐다. 너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지금까지 견딘 것만 해도 대단한 거야. 그날 태준이와 나는 오래도록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길게 들이우고 바람이 가볍게 우리 어깨를 쓰다듬을 때까지 서로의 따뜻한 존재를 조용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던 하나의 문을 살며시 닫을 수 있게 됐습니다. 남편, 시누이, 그리고 그들이 남긴 고통들,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뒤로 두기로 했어요. 아이들과 나는 가을이 오기 전 제주도로 짧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넓은 들판과 푸른 바다, 그 아래서 나는 비로소 숨을 깊이 들이마실 수 있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숙소 마당에 셋이서 돗자리를 펴고 누워 하늘을 올려다보며 딸 윤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여기까지 온 거 진짜 대단하지 않아? 나는 웃었습니다. 그래? 진짜 대단하지. 딱히 멋진 말이 떠오르지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나는 혼자 일어나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검은 바다 위로 달빛이 잔잔하게 퍼지고 있었고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까지 잘 왔다. 윤정이, 너 정말 잘했다. 그 말에 바닷바람이 스르르 어깨를 감싸 안아주는 듯 했습니다. 세상이 모두 등을 돌렸던 순간에도 내 편이 되어준 건 결국 나 자신이었다는 걸 그제야 인정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인정하게 된 그 밤부터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들이었어요. 복수가 끝난 자리에 이제는 회복이 자리 잡을 차례였으니까요. 그리고 나는 그 회복을 기꺼이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사람들의 옷차림이 다시 가벼워질 무렵 우리 집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이 늘어섰습니다. 석준이가 운동 끝나고 들고 온 라벤더 한 포기, 윤나가 상담센터 선생님께 선물 받았다는 다육이 2점, 그리고 제가 직접 고른 로즈마리 화분 하나, 그 작은 초록이 자라는 걸 보며 우리는 다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넘기던 사소한 일들이 이제는 하나같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윤나가 늦잠 자는 날엔 그 모습이 고맙고 석준이가 저녁을 남기지 않고 먹는 날엔 괜히 마음이 놓이고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웃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긴 거야. 그렇게 마음속으로 자주 되뇌었습니다. 하루는 윤나가 자기 일기장을 펼쳐 보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거 책으로 써보면 어때? 우리 이야기 말이야. 우리 이야기? 응, 그냥 누군가한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 너무 아프고 상처받은 사람한테 우리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오래 참았던 눈물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나의 손이 제 등을 토닥였고
그 따뜻한 손길은 그 어떤 말보다 깊은 위로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혼자 시내 도서관에 갔습니다. 조용한 열람실 한 구석에 앉아 작은 메모장을 펼치고 처음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정희입니다. 그 문장은 제가 살아낸 지난날에 가장 무거우면서도 가장 강인한 고백이었습니다. 그 문장을 적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그 안에는 속이고 속고 견디고 버티고 그러다 결국 살아낸 여자의 시간이 온전히 담겨 있었지요. 그날 밤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정말 괜찮아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 말을 믿었습니다. 우리 셋은 그렇게 이름도 없는 작은 식탁 앞에서 소박한 미역국을 먹으며 한 시절을 보내고 있었어요. 한때는 눈물로 얼룩졌던 그 식탁이 이제는 웃음이 오가는 곳이 되었고 가슴 깊이 멍들었던 우리 사이에도 작은 바람이 통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더 이상 과거를 원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 믿었던 가족, 그리고 그들의 파국 모두 다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시간이었다고 이제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후로도 가끔 남편이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 궁금할 때가 있었습니다. 시누이가 다시 세상으로 나왔다는 이야기도 어렴풋이 들려왔지만 나는 그 어느 것도 쫓거나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제 내 인생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이야기만 써 내려가기로 했고 그 속엔 더는 그들에 대한 분노도 증오도 없었어요. 이제 남은 건 내 아이들과 함께할 앞날 그리고 내가 지켜낸 이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날의 진실을 목격했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